세상을 바꾸는 정치시도 팟캐스트 정치 알아봤군가. 이 작가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네, 내부 승진. 손소가 내부 승진해서 진행 메인 진행 맡고. 근데 실제로요 댓글에서도요 손소가 더 많아요. 제가 쉬어봤거든요. 6대4 정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소 변호사님. 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이 자리 저 다 관객들도 다 보이고. 근데 출연료는 좀 올라갈 거죠, 두 분은? 조금 올릴 겁니다. 지금 주는 출연보다 조금 올릴 겁니다. 근데 그 댓글 반응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동경 작가의 건강이 사실은 이렇게 더 이상 무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당분간 잠시 좀 봉사? 예, 알겠습니다. 쉬고 오세요. 자,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 손혜원 의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는 교문위에서 그 예술전당의 치바이스라는 제백석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중국 서예를 시작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끝난 그런 화가의 전시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부인이 가서 그걸 보시고 중국 대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도정환 장관하고 같이 이제 가서 봤습니다. 그 치바이스는 그 피카소로 비견되는 사람입니다. 네. 중국의 피카소였던 게 이제 뭐냐면 시대를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붓글씨로 동양화를 그리고 메랑국죽을 그리던 그런 이제 화풍에서 자기식으로 이제 아주 두꺼운 터치로 이 붓을 갖고 정말 자기 세계를 펼쳐나간 사람인데 실제로 그 사람 작품이 다 700억까지 팔린 그 작품 한 점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건 전부 20억, 30억이 한 장이 요만한 족자 한 장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분히 중국 사람들이 올린 그런 감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추사 김정희 그 다음 세대 정도 살아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특히 작가는 오래 살면 한 70부터 시작해서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70, 80, 90, 96세까지 사셨는데 천재 작가는 요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는 이제 중간 하다 마니까 젊은 나이에 더 빛나는 걸 했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작가들은요 오래 산 사람이 그 최고의 작품을 80대, 90대에 남겨요. 70대 넘어가면서 뭔가 보여주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자 이름으로는 제백석 그리고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치바이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저는 그분 작품을 이제 중국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을 봤는데 참 놀라운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가족들하고 가서 보세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서해박물관에 이제 큐레이터하고 이제 중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우리끼리는 한번 해보자라는 노력으로 상상도 못할 그 작품이 들어온 거예요. 예술의 전당?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술의 전당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돈 내야 되나요? 3,000원. 3,000원. 3,000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3,000원인데요. 제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서해박물관 이제는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도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네. 그런데 추석 때는 공짜랍니다. 추석 때 무료랍니다, 추석 연휴에 무료래요. 한복 안 입어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손 의원님, 도장관한테 그거 확인했어요? 뭐? 마포구 도서관 개관하잖아요. 11월 16일인가? 그때 오시기로. 했어요? 네, 그랬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요? 이번에 새로 옛날 짓는 거? 구구청짜리. 네. 거기에 한 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초선 때인가 재선 때 도전할 때인가 거기를 어린이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한 적이 있는데 진짜 구 단위에서 이렇게 크고 좋은 시설은 언제 완공되나요? 11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네. 1층 노비가 굉장히 높게 이제 됐는데 한 중앙에 지구본 만들어 놨대요.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그래서 세 개를 품어라. 이렇게.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아마 명수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프닝 할 때 하여튼 여러분들 마포로 놀러 오세요. 마포에는 점점 더 명물들이 많이 오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회 있잖아요. 무슨 작가? 조정래 선생 이런 분들 쭉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 공간에. 그분들을. 그래서 대신 그분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마포 주민을 포함해서 문학교실 이런 걸 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래 선생이 와서 한번 강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도상도 할 수도 있고. 도종환 장관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작가회의 얘기도 나왔고 도종환 장관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갑시다. 그 도종환 장관이 유인촌 장관 시절 때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 할 때 지금 유인촌 장관이 자기 때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도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한테 그 광우병 시위 같은 거 나가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작가회의에서는 아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원 받지 않겠다. 그래서 다들 사비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 장관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지금 블랙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MB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상호 기자가 그 자료를 원본을 입수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문화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블랙리스트의 시작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밥줄을 끊는다예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 때 제가 그 문건을 들고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정권의 문화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모토가 돼야 됩니다. 김대중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확실하게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가위질을 하지 않았어요. 영화든 뭐든. 그래서 실제로 한류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그럼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선전포고 들어가 봅시다. 네. 선전포고. 보통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국가 간의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 이거죠. 선전포고가 국제법으로 규정이 된 게 1907년 우리가 생각할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알리지도 않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9세기 유럽의 전쟁이 한 100개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게 관례가 된 거거든요. 선전포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지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한 100개 정도 전쟁이 100차례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20여 차례 정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됐고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됐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진주만을 먼저 치고 나서 우리 전쟁을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전포고가 잘 지켜지지는 않는데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문. 저는 효종 북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항일 연합군 형성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 동남아도 막 같이 진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멋있어요.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축 3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은 우리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전포고를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선전포고라는 키워드로 북한과 미국이 지금 말전쟁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B-1B 랜서가 북쪽의 공해상으로 급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것을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 그래요. 오늘 그 정보위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선전포고 했으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떨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북한 말로. 비행기를 떨굴 수 있다. 저도 봤어요. 11시에 한다고 했는데 거의 12시 돼가지고 했거든요. 네. 좀 불안해가지고 봤는데 들었는데 좀 진정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말이야 뭐 뭔 말을 못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떨굴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악센트가 처음에는 컸는데 뒤에는 약간 꼬리를 내렸어요. 뭐 직접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미국이 다시 말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먼저 도발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곧바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전포고를 정식적으로 하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기려면 그냥 해야죠.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리용호가 한 워딩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으로 우리 영공을 넘어오는 폭격기들을 쏘겠다. 네. 뭐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치면 화염과 분노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불바다론. 그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전쟁이다. 근데 지금 북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 참. 미국이 쉽게 북한을 치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폭격기를 비행시킨 거는 어때 위협한 건 한 거네요. 그렇죠.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거죠. 가장 근처까지. 근데 북한은 또 모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야밤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그 레짐 체인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주석궁에 떨어뜨리면. 참수작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런 부적절한 언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을 계속 더 자극하는 거지. 근데 국방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대화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이 우리는 선전포고 한 적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거 대화하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은요 엄청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엄청 받았죠. 그 미국 언론도 엄청 네. 공격했더라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문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핵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도 미국이고 핵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미국이고 그래서 수십만을 살상한 것도 미국이고 지금도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요약이 그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요즘 핫하죠? 김광석. 어제짠가요? 뉴스룸? 네. 어제. 예.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녹음 시간으로 어제 짜고 월요일에. 30분 이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33분. 저도 봤어요. 하겠습니다. 그거 그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화제입니다. 그래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김광석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위키 뭐죠? 이거 보고 위키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광석 빛광자의 돌석자입니다. 1964년 1월 22일에 태어나서 1996년 1월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래하는 철학자로 불리고 2014년 제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장이 사후에 추서되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에 태어났고요. 여기 김광석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는 모습 그런 것도 상으로 돼 있고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하여 1982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네요. 명지대 82학번입니다. 대학연합 동아리에서 노래를 했고 그다음에 소극장 공연 이런 걸 했고요. 1984년 김민기의 음반에 참여하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노차사 1집에도 참여했고요. 이후에 동물원 보컬 동물원 그때 인기 많았죠? 아주 많았죠. 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렇습니다. 동물원 활동을 그만둔 후에 통기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고 1996년 1월 6일 지금도 사인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2007년 그가 부른 노래 중 서른쯤에 이 노래 알아요? 알죠. 근데 가사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서른쯤에 다 불러요 이 노래. 네. 네. 나는 50에 불렀어. 이 서른쯤에가 음악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이 되기도 내 뿜는 담배 연기 속에. 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했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6일에는 12주기 추모 콘서트와 함께 대학로의 학전 블루소극장에서 노래비 제막식도 열렸다고. 김민기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나요? 거기서 네. 김광석 씨가 공연을 참 많이 했어요. 저 그때 참 많이 갔어요. 네. 2010년 그가 태어난 대구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알아요? 방천시장에는 그를 기리는 김광석 거리 행정명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조성되었답니다. 350m의 길에 김광석의 삶과 노래를 주제로 다양한 벽화 작품들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김광석 씨 서른짐의 노래도 좋아하고 저는 붙이지 않는 편지 그 노래를 아주 즐겨서 한 소절만 불러보실래요? 한 소절만 되겠습니까? 눈 감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붙이지 않는 편지가 또 많이 또 추모곡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랬었죠. 저는 옛날에 추가열 노래 있잖아요. 예. 그걸 한참 부르다가 그쯤에 아마 이 붙이지 않은 편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면 이 노래는 꼭 부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의원 말처럼 김광석 죽음의 의혹이 사실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당시에도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자살로 결론낸 거였는데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불 꺼졌습니다. 그 딸 서연 양의 죽음도 10년 동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람 예. 김서연 양 충격을 주고 있는데 JTBC 뉴스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생방으로 봤는데 저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짓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요. 과장된 리액션이다. 하고서 막 고개도 막 이렇게 크고. 예. 그리고 꼭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자기 딸인데 자꾸 장애우 굉장히 인터뷰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상상도 하고 그러는데 자연스럽지 못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그런 거기 생각이 나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요청했다더라고요. 네. 본인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생각 어떡하냐고. 지가 어떻게 거기 나와서 해명이 되냐고. 그 정도 말주변밖에 없는 여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당황했다는 소리는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와? 어제 가장 많이 한 것이 이제 경황이 없어서. 경황했다고.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는 걸 10년간 경황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모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고 이 팟캐스트 방송 나가기 전에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김광석 씨 안에 서혜순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말만 하고 지금 전혀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이상훈 기자가 안 해야죠. 제발 해라. 그러니까 이상훈 기자는 제발 해라 이러고 네. 있거든. 이러고 있는데 안 하겠죠. 이상훈 기자가 여러 가지를 언급했어요. 지금 서현 양뿐만이 아니고 김광석 죽음에 대해서도 배우에 서혜순이 있다. 또 서혜순은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 영아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네. 도발을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면 이거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선소 이런 말들 안 할 것 같아. 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실리를 따졌을 때 그냥 욕이야 먹고 마는 거고 어차피 나쁜 사람 된 거. 여기서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소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일단 고소인 또는 고발인 신분으로 먼저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고. 억울하면 해야죠. 지시를 밝히려면. 근데 그거 억울한 거보다 그건 그냥 억울한 거고 실리적인 걸 봤을 때 더 손해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권위 진정은 왜 하는 거예요? 네? 인권위 진정을 왜 하냐고. 후속 절차에 본인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네. 그 인권위에서 감춰졌던 사실을 다시 들춰낼 수도 없기 때문에 액션은 액션이지만 네. 사건이 더 부각되거나 커질 우려는 없는 그래서 효과적인 이상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인권위 진정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경찰이 국적도 포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 그랬죠. 서현양 사망 사건은. 네. 다른 거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일단 고소고발이 없으면.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공소시효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못 하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이렇게 다 끝난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작권 소송 진행될 때 딸의 사망을 감춘 게 과연 이게 사기냐, 소송 사기냐 하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딸의 사망인데 이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때는
이제 급성 폐렴으로 인한 그런 병사잖아요. 부검도 했고. 네, 다 했는데 뭐 몸에서 뭐 나온 약물도 감기약 성분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기치사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예. 유기를 해서 사망했다. 방치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법률상의 의무나 아니면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방치하면은 뭐 이제 이건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채권자로서 유기죄가 되고요. 그 유기죄를 통해서 사망이 됐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그 유기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도 네. 당시에 목격자는 서현 양의 엄마밖에 없는 거고 네. 둘이 있을 때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병원에 실려가서 부검했는데 네. 폐렴이다. 이건 뭐가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이 글쎄요 힘들겠 것 같은데. 제 예상이 좀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뭐 아닙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밝힙니까? 의심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의혹을 가지고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어디서 튀어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저작권 등 관련해가지고 네. 서현 양이 사망하면 네. 엄마한테 자동으로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이니까요. 상속이라는 게 보통 선대가 사망하면은 후대가 이제 받는 게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먼저 사망했기 때문인 거고요. 무조건 그렇게 아래 방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현 양이 사망했을 때 이제 최선순위 상속인이 이제 어머니인데 서희순 씨인데 서희순 씨 많이 있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빠는 벌써 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서현 양 사망으로 어쨌든 제일 이득을 본 거는 서현 양 엄마네요.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단독으로 그런 저작권 관련된 권리, 저작 인적권 등을 가지고 있던 딸이 사망하면은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이득이지 뭐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안 해도 결국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망을 안 하면 서현 양 네.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긴 서현 양이 어른 성인 되면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그런 그 발달장애라든지. 네.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성인이 돼도 혼자서 재산적인 처분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인이 되기 전이나 또는 성인 되기 임박해서 그 재산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짐작입니다만 이미 한참 전부터 그런 조치를 좀 해놓지 않았을까. 당시에 있었던 뭐 금치산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또 소송 사기라는 걸 되게 좁게 인정하는 또 추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으면은 네. 상대방이 알리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꼭 그것도 그런 반드시 건 알려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혹이 많고 답답하고 뭔가 이상한데 글쎄요. 이게 과연 범죄냐? 범죄인지? 그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명 김광석법 네.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과가 안 될 거고요. 통과돼도 위헌이 나올 겁니다. 태완이법은 통과됐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 전에 완성된 사건은 뭐 공소시효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공소시효를 없앤 사례는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는 공소시효를 없앴죠. 우리나라도 5.18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 이게 다수 의견인지 보충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사에서 단 한 차례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를 둬야 된다면 바로 5.18이다. 뭐 이런 취지의 글도 남기긴 했죠. 헌법재판소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해볼까요? 백남기 농민 일주기가 9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좀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유족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백두라지 씨는 뭐 저랑은 자주 통화도 하고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했다는데 어떤 뭐 특별한 얘기 했습니까? 그냥 사과했나요? 다시 한번? 얘기가 좀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뭐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11월 달에 이제 구성해서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달, 뭐 다음 달이죠? 2달 남았죠? 예. 11월에 그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검찰도 좀 말을 했어요. 검찰에서 수사가 다음 달이면 결론은 난다. 네. 그리고 또 그 수사 결과 경찰 그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이제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철성 청장이 또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상응하는 또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있었던 일이잖아요. 끝까지 사과 안 했죠, 그 사람. 네, 그래서 뭐 강신명 전 청장이 뭐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퇴임할 때라도 적어도. 근데 그런 걸 또 보여주지 않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망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직 편제상 직접 지휘는 서울청장이 하죠. 근데 아마 큰 사건인 것은 경찰청장이 또 다 관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수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신속하게 좀 수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지난 정권에 그 댓글 사건 다 은폐시키고 이랬던 경찰들 다 영전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없나요? 너무 화가 났어 그거 보고.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데 저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영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정조사 특히 간사했었잖아요. 뭐 경찰 다 불러내서 증인 신청도 하고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정감사 받을 때 다 경찰청장 뒷자리에 앉아 있어. 야 정말. 그런 것도 하여튼 바로 잡아주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국정농단 재판 이야기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구속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풀어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인이 많아서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할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뇌물수수인데 삼성뿐 아니라 롯데 그리고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별도의 범죄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근데 그동안에는 빠져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강하게 반발을 당연히 했겠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SK 롯데 뇌물 관련된 부분은 심리 끝났다. 재판 다 끝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에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듣고 재판부에서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 예상하세요? 발부되겠죠. 발부되겠죠. 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다 발부됐어요. 네. 다 발부됐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중간에 나온 사람은 1심에 일부 무죄라서 조윤선 그리고 특검 도우미 장시호 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당연히 장시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장시호요? 네. 석방됐잖아요. 네, 뭐 그러게요. 궁금하네. 아들 잘 키우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윤석열 검사가 특별하게 아이 잘 키우라고 얘기도 했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언니가 그렇게 하면서 협조해주고 집행유예 받은 거 보면서 네. 정유라도 협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싶어요. 사실 정유라의 증언이 이대용 보내는데 혁혁한 일을 했거든. 그래요. 그게 없었다면은 뭐 무죄 선고됐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정유라 씨가 거짓으로 위증을 할 그런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자기 엄마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그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본인이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굉장히 고함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계략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수 아니에요, 그거? 변호인이 그렇게 소리치고 하면 됩니까? 그 증인들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그 상황마다 다 다른데. 아니, 판사가 그거 보고, 네. 글쎄. 저는 그 재판을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제가 당첨돼가지고. 저는 일반 방청객으로 갔었는데, 그 재판장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재판 진행 자체가, 좀 굉장히 부드럽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톤도 나긋나긋하면서 조용조용하면서 천천히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온정적이거나 좀 그런 판결이 선고된다고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많은 걸 허용해주고 시간도 주고 기회도 줄수록 결과는 사실 가차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거 잘 안 해주는 건데 막 절차를 막 들어줘요. 그러면은 특히나 선고 임박해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나중에 뭐 다른 소리 한 소리 들을까봐 이상한 불만 가질까봐 절차 웬만한 거 다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판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1심은 그러면 뭐 한 11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죠. 아이고, 예. 네.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번에 만약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뭐 시간은 뭐 굉장히 여유가 생기니까요. 네. 아니 근데 특검법에 의해서 6개월 안에 다 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어긴다고 물론 특검법에는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네. 또는 그 기간 동안 거기까지만 뭐 구속영장의 효력이 뭐 제한되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 훈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라. 뭐 그런 지침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3심까지예요 그러면? 3심까지 6개월 만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특검 2심까지? 특검법은 6개월, 4개월 이렇죠. 항소심은 선고 난 다음에 항소심은 좀 4개월. 짧죠. 예, 1심보다 짧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요, 9월이잖아요. 영장이 되고 그러면 한 12월쯤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2심 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우키홍은 여러분이 모든 열정을 담아 개발한 제품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키홍은 20년 동안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면서 제조와 판매 및 홍보 등 여러 영역에서 경험한 다양한 노하우와 이해, 국내외 100여 건의 크고 작은 디자인 컴페티션의 수상으로 검증된 능력으로 당신의 소중한 제품을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디자인 디벨로퍼인 우키홍에게 의뢰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은 m.ukihong@gmail.com, 홈페이지는 www.ukihong.com입니다.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네, 미궁 대장사랑 광고 듣고 왔습니다. 볼일 보다가 바나나가 나와서 원숭이들이 달려들어 당할 수도 있는 미궁 대장사랑. 수천 건의 리얼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처음 먹었는데 다음날 바로 순산의 기적을 접했다고 합니다. 예민해서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해요. 화장실 때문에. 그런데 먹은 지 일주일 만에 2번이나 순산했다고. 뭐 이런 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미궁 대장사랑 챙겨서 함께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급이 다른 미궁 대장사랑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들은 광고는 우키홍이었습니다.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업체에서 최선을 다해 개발한 제품이 대중들을 만날 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곳 우키홍. 20년 동안 다양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제조와 판매 및 홍보 등에 직접 경험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의 상황과 각각의 프로젝트의 규모에 맞는 비용으로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거나 디자인 변경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 우키홍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8901-9893 8901-9893이고요. 홈페이지는 www.wookieehong.com입니다.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 최순실 특검법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예. 봤는데 이 법에 따를 때 재판 기간 등이 10조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네. 이미 한참 지났죠. 예.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거를 넘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한 가지 또 연결되는 또 논란의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인데요. 예. 김기춘 전 실장이 법을 어겼어요. 예. 절차 규정을 하나 어긴 게 어겼죠. 있습니다. 항소. 네. 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기록이 접수됐다라는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거는 형사소송법이고요. 이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속한 그런 그 처리를 위해서 여기도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20일이 아니라 7일. 네. 7일로 상당히 단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변호사죠. 이동면 변호사가 이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짜 지나서 네. 새벽에 제출했다고. 네, 그래봤자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아마. 기준은 이제 0시기 때문에 네. 넘긴 거죠. 네. 그래서 이 7일 규정을 어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기각해야지. 야, 법대로. 그래서 이게 법조계내에서도 야 이건 정말 역대급 그 변호사의 실수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예. 일단은 변호사의 실수인데 네. 이 김기춘이 법꾸라지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 못했을까? 이거 아마 정말 이거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20일이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20일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20일은 사실 법조인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특검법을 열심히 몇 번을 봐도 이게 또 항소 이유서를 7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특검법이 돼 있지가 않아요. 형사소송법 377조 379조의 1 하여튼 길게 돼 있어요. 이게 항소 이유서는 특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형사소송법 361조 361조의 3.1항 3항 377조 및 379조 1항 4항의 기간은 각 7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다른 사건 변호사들은 네. 다 항소시 제대로 날짜에 제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건도 뭐 이름만 올려놓은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인도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다 모르게 넘어간 거고 깜빡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항소심 없이 끝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인정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20일 또는 7일 이걸 넘기면 이제 항소 기각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냥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보수적으로 한 것인지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손수호 변호사는 이런 대형 실수를 저지른 적 없어요? 다행히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랑 변호사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 시간, 기간, 기한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론 준비와 그런 법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지면은 의뢰인한테 면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3번, 4번 항상 제가 다그치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제가 저번 휴가 때 우리 식구들 베트남으로 여행을 네.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땡겼어요? 예? 땡겼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9시 비행기라고 천천히 출발해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한 8시, 아니 7시쯤에 공항에 도착했죠. 그 발권하러 갔는데 네. 6시 비행기더만요. 아, 그래서요? 이미 떴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비싼 표 사고. 네. 그래서 2배 이상 비싸죠. 3배 이상 비싼 표 샀어요. 표가 있는 게 어디예요. 가족도 많은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행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실수가 제 의뢰인하고 홍콩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그게 벌써 한 3년 전쯤 추석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날짜를 착각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항공사에서.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저기 홍콩 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대에 가면 되죠. 그랬더니 왜 안 오냐고. 오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 먼저 가고 저는 그 다음 날 표로 바꿔가지고 하루 가고 그런 식으로. 그 의뢰인이 여성은 아니죠? 여성입니다. 네. 강용석 홍콩. 네? 아유, 뭘 진짜. 그거 강용석 조사도 도도맘이랑 홍콩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도도맘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세요, 진짜. 그래도 그거 골치 아픈데. 홍콩 간 건 사실이에요? 갔죠. 예. 왜 갔어요? 일하러 갔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갔어요, 진짜. 그래요? 예. 강숙 변호사가 이거 김강석 그 아내 사건 수임한다더니 갑자기 안 한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아주 주목받고 좋을 텐데. 주목을 받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했던 수임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성향이. 사실 이렇게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돈 아무리 줘도 일을 못 합니다. 아까 김기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공판 준비기일 날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안 나와도 되죠. 근데 왜 나왔어요, 김기춘은? 사실 그동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판 준비기일에 사람들이 안 나왔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한번 나왔죠.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이 읍소를 하기에 나온 게 아닐까. 항소해달라? 네. 왜냐면 이거 여기서 항소기각 결정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확정입니다. 판결 확정. 유죄 판결 확정. 몇 년이죠?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4년? 4년이요? 3년? 꽤 받았네요. 3년인가? 예. 그거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이 확정되니까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로 가버립니다. 그럼 징역형이기 때문에 노역을 또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연령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예.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근데 2심에서 징역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검사도 항소했으니까. 네. 근데 그럴 위험 때문에 이 다툴 기회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나왔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7일을 도가해가지고 늦게 낸 그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정말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이 사건 진짜. 징역 3년이네요. 3년. 예. 항소심 어떻게 예상해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형이 검찰에 7년 냈나요? 그 정도 했을 거래요.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지금 조윤선 전 장관도 지금 물론 1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면서 일단 나왔잖아요. 구속 상태는 면했는데 그래도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또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했고 지금 2심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를 했나? 했죠. 했나요? 예. 양측이 다 항소를 한 결과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다시 검찰에 소환됐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별건이에요? 또? 별개죠 또. 또 별개. 또 게다가 그거는 기소가 돼도 재판이 진행 단계가 다르잖아요. 1심, 2심. 그래서 병합되지도 않고 따로따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나중에.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출국 금지까지 됐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수사한다고? 네. 이게 또 저는 지금 그동안도 이들이 블랙리스트 들어본 적도 없다. 모른다. 화이트리스트도 모른다 하는데 이게 좀 치졸한 것 같은 게 물론 본인의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덜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만 블랙리스트라는 그 한글로 치면 5글자잖아요. 그 표현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모르는 거다. 그런 문건의 제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랑 관련 없다. 이런 식의
좀 심리적으로 스스로 세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캐비넷에서 놓고 간 문건 거기서 조윤선이 알고 있었다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윤선이 난 몰라요. 또 이런 방법 못 쓸 것 같은데요. 오늘 대해서는. 뭐 몰라요라고 할 수는 있겠죠. 몰라요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이거 어때요? 지금까지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휴 참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죠. 조윤선과 김종덕 재판을 병 앞에서 진행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김기춘 전 실장 재판도 병 앞에서 할지고 또 고려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윤선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병 앞에서 하면 김종덕하고? 뭐 딱히 뭐 그럴 건 없습니다. 딱히 그럴 건 없고. 왜냐면 재판을 다른 날 하든 뭐 같이 병 앞에서 하든 뭐 증인 신문할 때는 또 공판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다시 붙였다 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피고인으로서 옆에 앉아 있는 게 좀 껄끄럽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죠.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요? 아 그래요? 네. 1심 결과 뒤집기 위해서 이재용 측 변호인단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1심에서 했던 변호인단은 크게 안 바꿨죠? 그렇습니다. 크게 안 바뀌고 오히려 이제 좀 법조 경력이 더 많은 변호사가 추가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이제 배당이 돼가지고 합류를 했죠. 하여튼 2심 결과 좀 지켜봅시다. 사실 1심에서 너무 작게 나왔다는 얘기가 좀 많으니까 2심 가서 그렇죠. 또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런 분석이 1심 판결 선고 직후부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유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랬더니 정찰제 판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장에서 한 바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야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모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양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특검도.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들 있나요? 내가 전하는 동안에 일이 끝났군요. 끝났습니다. 국정농단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가 계신 동안에. 오랜만에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힘드네요. 이건 뭐 법에 관계.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진행만 할 거예요. 진행이 이 작가님 같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탁 방향 틀고 그러면서. 부담 주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 전문 진행가와. 이렇게 해가는 거지. 법에 대한 얘기는 또 손 변호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 의원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과묵해지기로. 오늘 아재 개그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 배우가 없으니까 아재 개그가 서로 이렇게 합이 안 맞으니까 안 나오네. 그날 진짜 하이라이트였는데. 너 어떤 사람은 좋아돼요? 오늘은 진중 모드니까. 어쨌든 추석. 제가 진산중학교 진중 출신입니다. 좋았어요. 예. 막판에 하나 하시네요. 네, 막판에 하나 했어요. 결국은 하나 하시는군요. 예. 추석 연휴 쉬고. 우리 쉬어요? 네, 쉽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은 어떻게? 청취자들도 쉬세요. 귀를 좀 쉬시기 바랍니다. 수다면 들으세요. 수다면에 안 쉬어요? 아니 우리 화요일이 녹음이잖아요. 정치알바. 추석이 수요일이야. 불가능해요 녹음. 어디 안 가시잖아요. 저 시골 가죠. 안동? 네, 내려갑니다. 못 타고 가세요? 차 가지고 가죠. 힘드시겠다. 저도 못 와요. 그날은 대전에 가 있어요. 대전을 왜 가십니까? 추석 새로. 본가. 그렇지. 형님이 계시죠? 대전에 큰형님 계시고. 대전에 그러면은 제가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떻게 그 역사 알바 한번 해서 또 그 에피소드랑 또 하나랑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한 다음에 해서 올리세요.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이 청취자들이 심심해서 안 돼. 이게 매 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얻듯이 영적 양식을 얻듯이 한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손혜원 의원님이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발히 왕성하게 활동하시지만 그 전에 이제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까? 그 부지런함이 일단 몸에 배어 있어요. 부지런함이. 난 부지런하진 않아. 책임감? 책임감이야. 자존심이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니까 지키는 거지. 거기다가 승부욕. 승부욕 있지.
근데 승부욕이 언제나 나오지는 않아. 보통은 져주는데 이제 상대방을 딱 보고 야 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린 또 눈에 불을 켜고서는 이 물어 뜯고선 죽을 때까지 안 놓지. 아니 저는 사실 그 이동영 작가가 안 하시니까 이제 예. 그래서 좀 이동영 작가의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요? 네. 속 시원하다고? 우리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1년 넘었죠. 총선 끝나고 했죠, 우리. 총선 끝나고 했으니까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뭐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뭐. 예. 형식적인 얘기 같아. 정치 알바 하면서 뭐 정연 뭐 판도라도 하게 됐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뭐 입지는 아니지 방송인으로 입지를 넓힌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하여튼 뭐 우리 정치 알바가 한 어쨌든 100만 이상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는 방송이니까 고맙죠. 이런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방송이 100만 이상 듣는 팟캐스트에서. 그리고 뭐 제가 뭐 떠난다고 아주 떠난 게 아니고 그 제작자랑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떠나세요 그냥. 무슨 아주 떠난 게 아니야. 빵꾸 날 때 대타 투입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 오지 마시고요. 초청손님. 예, 게스트로 오세요. 네. 와서 진짜 한번 속 시원하게 막 아니야 그런 건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소리 막 질러가면서 그거 한번 해줘요. 아니, 얼마나 근질근질했을까 사회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정현님은 추석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아재 개그 부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니 둘이 그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없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배우하고 호흡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정현님하고 하여튼 그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작가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할게요. 좀 형식도 안 바꾸시고.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예. 제가 이제 호흡을 맞춰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작가랑 하면 참 편안함 이런 게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잘 끌어내잖아요. 들어주고. 그런 게 있고. 김어준 총수는 뭐가 있냐면 3쿠션이 통해요. 왜냐하면 서로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앞에가 뚝뚝뚝뚝 가서 하면은 그냥 진도가 빨라. 그러니까 10분 얘기할 거 그냥 몇 초만 얘기하면 되고 그런 게 있고 그게 재미있고. 정봉주 의원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옛날부터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 얘기까지 다 아는 거야. 속사정을.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하고 하면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제일 재밌는 게 사실은 김용민이에요. 김용민하고는 하면 너무 잘 맞아. 이게 재밌고. 이게 그런 게 있고. 남배우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거기도 이제 같은 세대라서 그런지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 정서적 공감대. 우리 평균 연령 너무 올라간다. 그렇네요. 저 때문이야. 저의 공감대는 누가 챙겨줍니까? 저기 청취자들하고 하세요. 자,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청래한테 가장 의리 있는 것은 이 작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기한 사람. 손혜원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이 작가 의리는 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김어준의 의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김어준 총수나 이 작가 이 두 사람이 정청래 의원의 정말 양쪽 이렇게 날개 같아. 그리고 맨날 퉁명스럽게 하면서도 그 애정이 말할 수도 없어.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해,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뭐, 이돈형 씨. 돈 많이 벌어서 밥이나 사주세요. 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거참. 큰일 났네.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다 팟캐스트. 정치 알바 바꾼다. 122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 다음 주입니다. 새로운 정치 알바 많이 사랑해주시고, 남태호 씨에도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배우가 고정인가요, 이제? 네, 이제 고정입니다. 네. 물론, 못하면 바로 잘라버릴 거예요.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자, 저희는 다다음 주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이 선전포고 했으니, 우리가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가, 떨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북한 말로. 비행기를 떨굴 수 있다. 저도 봤어요. 11시에 한다고 했는데, 거의 12시 돼가지고 했거든요. 네. 좀 불안해가지고 봤는데, 들었는데, 좀 진정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말이야 뭐 뭔 말을 못해. 그렇죠. 이게 뭐냐면, 떨굴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악센트가 처음에는 컸는데, 뒤에는 약간 꼬리를 내렸어요. 뭐 직접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미국이 다시 말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먼저 도발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곧바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전포고를 정식적으로 하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기려면 그냥 해야죠.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리용호가 한 워딩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무로 우리 영공을 넘어오는 폭격기들을 쏘겠다. 네. 뭐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치면 화염과 분노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불바다론. 그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전쟁이다. 근데 지금 북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미국이 쉽게 북한을 치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폭격기를 비행시킨 거는 위협한 건 한 거네요. 그렇죠. 가장 북쪽까지 올라간 거죠. 가장 근처까지. 근데 북한은 또 모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야밤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그 레짐 체인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주석공에 떨어뜨리면. 참수작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건 부적절한 언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을 계속 더 자극하는 거지. 근데 국방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대화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이 우리는 선전포고 한 적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거 대화하려고 이런 거 아닐까요?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은요 엄청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엄청 받았죠. 그 미국 언론도 엄청 공격했더라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문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핵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도 미국이고 핵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미국이고 그래서 수십만을 살상한 것도 미국이고 지금도 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요약이 그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분석. 요즘 핫하죠? 김광석. 어제짠가요? 네. 뉴스룸? 어제. 예.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녹음 시간으로 어제 짜고 월요일에. 30분 이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33분. 저도 봤어요. 하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화제입니다. 그래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김광석.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위키 뭐죠? 이거 보고 위키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광석 빛광자의 돌석자입니다. 1964년 1월 22일에 태어나서 1996년 1월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래하는 철학자로 불리고 2014년 제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장이 사후에 추서되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에 태어났고요. 여기 김광석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는 모습 그런 것도 상으로 돼 있고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하여 1982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네요. 명지대 82학번입니다. 대학연합 동아리에서 노래를 했고 그다음에 소극장 공연 이런 걸 했고요. 1984년 김민기의 음반에 참여하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노차사 1집에도 참여했고요. 이후에 동물원 보컬 동물원 그때 인기 많았죠? 그때 더 손해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권위 진정은 왜 하는 거예요? 네? 인권위 진정을 왜 하냐고. 후속 절차에 본인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네. 그 인권위에서 감춰뒀던 사실을 다시 들춰낼 수도 없기 때문에 액션은 액션이지만 네. 사건이 더 부각되거나 커질 우려는 없는 효과적인 절차. 법적으로. 예.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인권위 진정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 경찰이 국적도 포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 그랬죠. 서현양 사망 사건은. 네. 다른 거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일단 고소고발이 없으면.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소시효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광석 씨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소도 못 하고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못 하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이렇게 다 끝난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저작권 소송 진행될 때 딸의 사망을 감춘 게 과연 이게 사기냐, 소송 사기냐 하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딸의 사망인데 이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때는 이제 급성 폐렴으로 인한 그런 병사잖아요. 부검도 했고, 네, 다 했는데 뭐 몸에서 뭐 나온 약물도 감기약 성분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기치사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네. 유기를 해서 사망했다. 방치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법률상의 의무나 아니면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방치하면은 뭐 이제 이건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채권자로서 유기죄가 되고요. 그 유기죄를 통해서 사망이 됐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그 유기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도 네. 당시에 목격자는 서현 양의 엄마밖에 없는 거고 네. 둘이 있을 때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부검했는데 네. 폐렴이다. 이건 뭐가 다른 게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이 글쎄요 힘들겠 것 같은데. 제 예상이 좀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뭐 아닙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밝힙니까? 의심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의혹을 가지고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어디서 튀어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 저작권 등 관련해가지고 네. 서현 양이 사망하면 네. 엄마한테 자동으로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이니까요. 상속이라는 게 보통 선대가 사망하면은 후대가 이제 받는 게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먼저 사망했기 때문인 거고요. 무조건 그렇게 아래 방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현 양이 사망했을 때 이제 최선순위 상속인이 이제 어머니인데 서희순 씨인데 서희순 씨 많이 있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빠는 벌써 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서현 양 사망으로 어쨌든 제일 이득을 본 거는 서현 양 엄마네요. 이득을 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단독으로 그런 저작권 관련된 권리, 저작 인적권 등을 가지고 있던 딸이 사망하면은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이득이지 뭐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안 해도 결국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망을 안 하면 서현 양 거잖아요. 그거는 서현 양이 어른 성인 되면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 그런 그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성인이 돼도 혼자서 재산적인 처분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인이 되기 전이나 또는 성인 되기 임박해서 그 재산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짐작입니다만 이미 한참 전부터 그런 조치를 좀 해놓지 않았을까. 당시에 있었던 뭐 금치산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또 소송 사기라는 걸 되게 좁게 인정하는 또 추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으면은 상대방이 알리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꼭 그것도 반드시 알려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혹이 많고 답답하고 뭔가 이상한데 글쎄요. 이게 과연 범죄냐? 범죄인지.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 공간에. 그분들을. 그래서 대신 그분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마포 주민을 포함해서 문학교실 이런 걸 연다는 거예요. 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래 선생님 와서 한번 강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도상도 할 수도 있고. 뭐 도종환 장관도 한번 도종환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작가회의 얘기도 나왔고 도종환 장관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갑시다. 그 도종환 장관이 유인촌 장관 시절 때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 할 때 지금 유인촌 장관이 자기 때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도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한테 그 광우병 시위 같은 거 나가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작가회의에서는 아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지원 받지 않겠다. 그래서 다들 사비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 장관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지금 블랙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MB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상호 기자가 그 자료를 원본을 입수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문화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블랙리스트의 시작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밥줄을 끊는다예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 때 제가 그 문건을 들고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정권의 문화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모토가 돼야 됩니다. 김대중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확실하게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가위질을 하지 않았어요. 영화든 뭐든. 그래서 실제로 한류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그럼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선전포고 들어가 봅시다. 네. 선전포고. 보통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국가 간에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함을 선언하는 것 이거죠. 선전포고가 국제법으로 규정이 된 게 1907년 우리가 생각할 이준열사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알리지도 않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9세기 유럽의 전쟁이 한 100개가 있었는데 영국 이제 유럽에서 이게 관례가 된 거거든요. 선전포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의 지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한 100개 정도 전쟁이 100차례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20여 차례 정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됐고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됐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진주만을 먼저 치고 나서 우리 전쟁을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전포고가 잘 지켜지지는 않는데 자랑스럽게 우리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문. 저는 효종 북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항일 연합군 형성해서 우리가 그래서 뭐 동남아도 막 같이 진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멋있어요.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축 3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은 우리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전포고를 키워드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선전포고라는 키워드로 북한과 미국이 지금 말전쟁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B-1B 랜서가 북쪽의 공해상으로 급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것을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 그래요. 오늘 그 정보위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자위권 차원에서 네. 스프링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렇습니다. 동물원 활동을 그만둔 후에 통기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고 1996년 1월 6일 지금도 사인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2007년 그가 부른 노래 중 서른쯤에 이 노래 알아요? 알죠. 근데 가사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서른쯤에 다 불러요 이 노래. 네. 네. 나는 50에 불렀어. 이 서른쯤에가 음악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이 되기도. 내 뿜는 담배 연기 속에. 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했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6일에는 12주기 추모 콘서트와 함께 대학로의 학전 블루소극장에서 노래비 제막식도 열렸다고. 김민기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나요? 거기서 네. 김광석 씨가 공연을 참 많이 했어요. 저 그때 참 많이 갔어요. 네. 2010년 그가 태어난 대구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알아요? 방천시장에는 그를 기리는 김광석 거리 행정명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조성되었답니다. 350m의 길에 김광석의 삶과 노래를 주제로 다양한 벽화 작품들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김광석 씨 서른쯤의 노래도 좋아하고 저는 붙이지 않는 편지 그 노래를 아주 즐겨서 한 소절만 불러보실래요?
한 소절만 되겠습니까? 눈 감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부치전 편지가 또 많이 또 추모곡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랬었죠. 저는 옛날에 추가열 노래 있잖아요. 예. 그걸 한참 부르다가 그쯤에 아마 이 붙이지 않은 편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가면 이 노래는 꼭 부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의호 말처럼 김광석 죽음의 의혹이 사실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당시에도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자살로 결론내는 거였는데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불 꺼졌습니다. 그 딸 서연 양의 죽음도 10년 동안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람 김서연 양 충격을 주고 있는데 JTBC 뉴스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생방으로 봤는데 저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짓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요. 과장된 리액션이다. 하고서 막 고개도 막 이렇게 크고. 예. 그리고 꼭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자기 딸인데 자꾸 장애우 굉장히 인터뷰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상상도 하고 그러는데 자연스럽지 못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거기 나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요청했다더라고요. 네. 본인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생각 어떻게 하냐고. 지가 어떻게 거기 나와서 해명이 되냐고. 그 정도 말주변밖에 없는 여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당황했다는 소리는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와? 어제 가장 많이 한 것이 이제 경황이 없어서. 경황했다고.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는 거 10년간 경황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모 라디오 매체에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고 이 팟캐스트 방송 나가기 전에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김광석 씨 안에 서혜순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말만 하고 지금 전혀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이상호 기자가 안 해야죠. 제발 해라.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는 제발 해라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데 안 하겠죠.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를 언급했어요. 지금 서현 양뿐만이 아니고 김광석 죽음에 대해서도 배우에 서혜순이 있다. 또 서혜순은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 영아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네. 만일 도발을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고소고발 해야 되는데 선소 이런 말들 안 할 것 같아. 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실리를 따졌을 때 그냥 욕이야 먹고 마는 거고 어차피 나쁜 사람 된 거. 여기서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소 또는 고발 등 조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일단 고소인 또는 고발인 신분으로 먼저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고. 억울하면 해야죠. 진실을 밝히려면. 근데 그거 억울한 거보다 그거 그냥 억울한 거고 실리적인 걸 봤을 때 세상을 바꾸는 정치시도 팟캐스트 정치 알아봤구나. 이 작가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네. 내부 승진. 손소가 내부 승진해서 메인 진행 맡게. 근데 실제로요 댓글에서도요 손소가 더 많아요. 제가 쉬어봤거든요. 6대4 정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소 변호사님. 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이 자리 다 관객들도 다 보이고. 근데 출연료는 좀 올라갈 거죠, 두 분은? 조금 올릴 겁니다. 지금 주는 출연보다 조금 올릴 겁니다. 근데 그 댓글 반응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동경 작가의 건강이 사실은 이렇게 더 이상 무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잠시 좀 봉사? 예, 알겠습니다. 쉬고 오세요. 자,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 손혜원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교문위에서 그 예술전당의 치바이스라는 제백석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중국 서예를 시작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끝난 그런 화가의 전시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부인이 가서 그걸 보시고 중국 대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도정환 장관하고 같이 이제 가서 봤습니다. 그 치바이스는 그 피카소로 비견되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피카소였던 게 이제 뭐냐면 시대를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붓글씨로 동양화를 그리고 메랑국죽을 그리던 그런 이제 화풍에서 자기식으로 이제 아주 두꺼운 터치로 이 붓을 갖고 정말 자기 세계를 펼쳐나간 사람인데 실제로 그 사람 작품이 다
뭐 700억까지 팔린 그 한 작품 점이요? 한 점이에요. 어우. 그리고 뭐 웬만한 건 전부 20억, 30억이 한 장이 요만한 족자 한 장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분히 중국 사람들이 올린 그런 감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의 자존심입니다. 이제 추사 김정희 그 다음 세대 정도 살아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특히 작가는 오래 살면 한 70부터 시작해서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70, 80, 90, 96세까지 사셨는데 천재 작가는 요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재는 이제 중간 하다 마니까 젊은 나이에 더 빛나는 걸 했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그럴 수 거지만 있죠. 예. 실제로 작가들은요 오래 산 사람이 그 최고의 작품을 80대, 90대에 남겨요. 예. 70대 넘어가면서 뭔가 보여주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자 이름으로는 제백석 그리고 이제 중국 이름으로는 치바이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저는 그분 작품을 이제 중국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을 봤는데 참 놀라운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으니까 한번 가족들하고 가서 보세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작품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서해박물관에 이제 큐레이터하고 이제 중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우리끼리는 한번 예. 해보자라는 노력으로 상상도 못할 그 작품이 들어온 거예요. 예술의 전당? 네. 예, 서해관.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술의 전당 한번 방문해 네. 보시기 바라고요. 돈 내야 되나요? 3,000원. 3,000원. 예, 3,000원이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3,000원인데요. 제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서해박물관 이제는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도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네. 그런데 추석 때는 공짜랍니다. 아, 추석 때 무료랍니다, 추석 여러분. 연휴에 무료래요. 예. 한복 안 입어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녀님, 도장관한테 그거 확인했어요? 뭐? 마포구 도서관 개관하잖아요. 11월 16일인가? 그때 오시기로. 했어요? 네, 그랬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요? 이번에 새로 옛날 짓는 거? 구청짜리. 네. 거기에 한 5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초선 때인가 재선 때 도전할 때인가 거기를 어린이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한 적이 있는데 진짜 구 단위에서 이렇게 크고 좋은 시설은 언제 완공되나요? 11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네. 1층 노비가 굉장히 높게 이제 됐는데 한 중앙에 지구본 만들어 놨대요.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그래서 세 개를 품어라. 이렇게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아마 명수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프닝 할 때 하여튼 여러분들 마포로 놀러 오세요. 마포에는 점점 더 명물들이 많이 오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회 있잖아요. 예. 무슨 작가? 조정래 선생 막 이런 분들 쭉 있는데 그분들이